금리 인상은 이젠 아예 없을 거다. 금리가 지속적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더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저는 금리가 인하될, 그리고 상반기 내에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2월 30일 기준금리를 지금과 동일한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7회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을지 그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함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봤다라고 합니다. 자, 가계부채가 증가가 되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이자의 부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된다고 한다면 민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세계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GDP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을 봐야만 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소매 판매 지수를 봐야만 합니다. 자, 2023년 3분기에 이 지수,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10월달 기준에서부터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면서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지 않고 있다. 산업 생산에 대한 지수도 봤을 때 3분기에 0.5%가 나왔습니다. 7월 달에 0.9%, 서서히 둔화되면서 10월 달에 마이너스 0.6%가 기록되었습니다. 또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의 여러 제조업 기업들의 고용, 또 재고, 생산 이런 항목들을 기준화한 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50인데 50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자, 7월 달에 46.4%, 9월 달에 49가 나왔는데 10월 달에 46.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업률도 마찬가지. 실업률도 3분기에 3.7%의 실업률이 나왔는데 10월 달 기준 3.9%까지 실업률이 증가되었다. 자, 비농가 취업자 수의 증감 형태를 보게 되면 비농가, 농업, 어업, 임업을 제외한 모든 취업자 수의 증감을 나타낸 요 지표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3분기에 약 60만 명 정도가 찍혔는데 23년 7월 달에 23만, 8월 달에 16만, 9월 달에 29만, 10월 달에 다시 15만 명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 달에 3.2%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3.7%에서 3.2%로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근원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 4.7에서 4.3 그리고 4%까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씩 냉각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물가의 상승률도 마찬가지 소비 판매가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 이 물가 상승률도 계속 둔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미국과 동일하게 지금 좋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 지수를 보게 되면 10월달 기준에서 봤을 땐 7.6%로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증가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동안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앞으로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산업 생산을 봤을 때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 PMI 지수를 봤을 때도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수출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속적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금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적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율을 보게 돼도 글로벌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 경기가 냉각이 계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 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파급 효과,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정계 양상 등의 영향 등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금융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미국의 2년물 그리고 10년물 단기와 장기의 국채금리, 자, 10월 18일 기준을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10월 18일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에 대한 이 금리가 장중 5%를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급격하게 이 국채금리가 상승이 되어서 각국의 시장금리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어 각국의 나라들의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게 10월 18일 기준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2년물 미국의 단기금리를 보게 되면 5.22%를 찍었었죠.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29일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4.65%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리고 10년물 장기채권 수익률도 마찬가지 4.91%, 최대 4.93%까지 찍혔는데 요게 4.26%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 따라서 지금 저항성 구간인 4.5%가 깨지고 하회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10년물도 마찬가지 2.92%에서 2.43%, 영국 10년물도 4.66%에서 4.1%로 각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하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환율도 마찬가지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자, 달러 인덱스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달러 인덱스는 100을 기준해서 100보다 높으면 달러가 강세이고 100보다 밑돌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6.6, 106.7까지 찍혀 있던 게 지금 현재 102.8로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였지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신흥시장국의 환율을 보게 되면 신흥시장국은 오히려 반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국 통화 기준에서 봤을 땐 달러가 계속 강세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흥국 나라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를 보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보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7.32 위안에서 7.13 위안으로 하락했죠. 자, 그래서 각국의 모든 통화의 가치가 지금 현재 강세로 전환됐고 신흥국은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주가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인 주가가 지금 10월 18일 기준 대비해서 봤을 때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죠. 자, 선진국 나라들의 이 주가도 마찬가지 지금 3,000선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다. 또 신흥시장국도 마찬가지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신흥국에서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신흥시장국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 이 빅스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19.2가 나왔습니다. 10월 18일 기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29일 기준에서 13으로 낮아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CDS 프리미엄, 국가부도 채무에 대한 그런 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신흥시장국, 저 CDS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240.8이 나왔는데 지금은 현재 186.4bp로 급격하게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도 82.7bp에서 58.8bp, 한국 같은 경우에도 42.6bp에서 28.3bp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래서 안정적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그리고 브렌트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배럴당 90.8달러였던 게 77.9달러로 급격하게 하락했죠. 그리고 10월 18일 기준에서 93.1달러였던 게 브렌트유가 82.4달러로 지금 급격하게 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유에 대한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신흥국에 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얼마만큼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100억 달러가 유입되었죠. 그만큼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월달 기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고 반대로 유출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기준에서 약 118억 달러 정도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신흥국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았던 게 10월달 기준 18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기준에서 33억 달러로 유출이 지금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들이 지금 예전에 비하면 덜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물 경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2.1%로 높아지겠으나 국내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 등으로 지난 전망치 2.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저의 개인적 견해로선 1%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경제도 좋지 않음을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향후 성장 경로에는 국내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파급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22년, 2021년 대비해서 좋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도 2022년 대비해서 좋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설비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금리가 높기 때문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반대로 건설 투자는 2022년도 대비해서 봤을 땐 2013년도 굉장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소매 판매 지수를 보게 되면 소매 판매 지수 나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설비 투자 지수도 마찬가지 그리 좋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달 기준. 그리고 건설 기성액도 보게 되면 예전에 비하면 좋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통관을 기준한 수출을 보게 되면 수출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러다가 10월 달에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제조업 생산 지수를 보게 돼도 10월 달 기준에서 큰 폭으로 좋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고,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마찬가지 좋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전에 비하면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취업자 수의 증감 형태를 보게 되면 예전보다는 취업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고용률을 보게 되면 고용률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률은 오히려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금 달리 고용률과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에 있어서 조금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중에 3.8%로 물가가 좀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3.2%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4%로 소폭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내 물가는 수요 압력 약화로 인해 그리고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 압력의 영향으로 8월달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져서 내년 상반기 중에 3% 내외로 나타낸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서는 금년 3.6%, 내년 2.6%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원 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으며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은 각각 3.5% 및 2.3%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의 경기 흐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내년에 물가 상승률은 2.6%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 목표치인 2%까지는 아니더라도 2%에 도달한 만큼 물가 상승의 압력이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자, 따라서 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이젠 아예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단언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지속적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금리 인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 고용률, 실업률에 있어서 아직은 좀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더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실업률이 조금 더 증가가 되고 고용률이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수 경기가 지속적 침체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2.3%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1%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중국의 디플레이션 늪,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저는 금리가 인하될, 그리고 상반기 내에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3.7%, 10월 달에 3.8%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는 그 유가에 대한, 작년 유가에 대한 기조 효과가 끝이 났기 때문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농축수산물
이 기준에서 10월달 기준에서 물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업 제품에 있어서도 10월달 좀 높아진 수준이고요. 반대로 전기, 수도, 가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원 인플레이션율,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이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 3.3%에서 3.2%로 좀 둔화가 되었고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3.9, 3.8, 3.6%로 둔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로서 3.3에서 3.4로 조금 소폭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달러 대비 원화에 대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가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금융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해외 세계적인 금융 지표를 봤다면 지금은 국내 금융 지표입니다. 자, 국고채 금리 이 3년물 10월 18일 기준 4.03%였던 게 11월 29일 기준 3.55%로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10년물 우리나라의 장기채 4.33%까지 찍었던 게 3.64%로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시장금리가. 그렇다면 향후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또한 마찬가지 다시 재차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도 다뤄드린 바 지금 고정금리, 혼합형 금리가 3%대로 재진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한증권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물 3.63%가 3.5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통한증권이라는 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발행하는 증권이 통한증권인데 거기에 따른 금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변화는 없는데 소폭 하락했다. 또 CP금리, 기업어음.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그런 채권이라고 보셔야 되고 CP는 단기 3개월물, 회사채는 똑같은 얘기지만 3년 이상 장기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CP금리를 보게 되면 4.36에서 그대로 4.36 동일하고요. 3년 이상 된 회사채 금리를 기준해서 본다면 4.91에서 4.29로 하락했고요. 또 우리 3년물 트리플 B 마이너스 11.29%에서 10.73%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B 마이너스 그래서 투자 적격, 부적격 되는 정크본드로 가기 이전에 신용등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죠. 반대로 이 AA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낮죠.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채, 조금 불안정한 회사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2463 10월달 기준에서 하락했죠. 2278선. 근데 지금 현재 2500선이 깨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에 대한 환율도 마찬가지 1350원이 깨져서 51원까지 갔던 게 지금은 현재 1290원 정도로 1300원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죠. 또 우리 엔화 대비 원화에 대한 환율을 보게 되면 905엔에서 877엔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가치가 조금씩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주식 순매수 금액을 보게 되면 10월달 기준에서 마이너스 3조 4천억 정도였는데 11월 29일 기준에서 4조 원이 순매수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주택가격 상승폭은 조금 축소되었다,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자, 은행들의 기업대출 증감을 보게 되면 증감액이 9월 달에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고 10월 달 기준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기업대출은 예전에 비하면 좀 증가된 상황이고요.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좀 줄어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 가계대출 증감을 보게 되면 가계대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는 예전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도 큰 폭으로 3분기에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 대출은 오히려 감소폭이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계대출 증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매매 가격이 그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분기 기준에서 마이너스였던 게 소폭 상승이 돼서 마이너스 0.7%, 그리고 3분기에는 0.4%가 나왔죠. 수도권 지역일 때도 계속 올라갔다가 예전에 비하면 조금씩 둔화는 되고 있지만 10월달 기준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PF 대출에 대한 부분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 안정에 좀 더 유의해 가면서 운영해 나갈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마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저는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올해까지는 아마 목표치 2%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안 됐고요.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을 한 2.2% 초중반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한 1분기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마 2분기가 되었을 때부터 저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리가 인상이 안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따라서 한국은행 총재는 무조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파적 발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에서도 마찬가지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인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바라봤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조금씩 냉각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한다면 금리 인하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반대로 큰 폭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주가가 상승된다는 건 자산시장의 심리가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그 개선된 심리가 부동산 시장으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